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돈포겟 부동산 시작합니다. 오늘은 금리 인상과 부동산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고 나서 부동산에 대한 이슈로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오늘 이 영상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주식이 폭락을 하면 부동산도 폭락한다, 이렇게 많이 알고들 계십니다. 현재 주식이 상황이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코스피가 3300선에서 2700선까지 급락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아졌죠. 그러다 보니 부동산도 주식을 따라갈 거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이론상 주식은 선행지표로 얘기를 하고 부동산은 후행지표로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부동산은 폭락을 할까요? 아니면 주식과 반대로 상승을 할까요? 또한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폭락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금리가 내리면 집값이 폭등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집값이 폭락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또한 저금리 시대에는 집값이 많이 올라갔으니 이제 집값이 좀 안정되기 위해서 금리가 올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진짜 그럴까요?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금리 인상 이제 폭락 시작이다, 이런 기사와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 한국은행 총재 예비 후보자 이창용 후보자께서는 물가 상승이 1년에서 2년 정도 지속된다, 금리를 올려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매년 지속이 되어 왔고 현재 대한민국의 CPI 지수는 4%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물가 상승을 금리 인상 카드로 바로 잡겠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8% 간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영끌족 다 죽었다, 이자 급증에 하우스 푸어 전락하나, 이렇게 겁을 먹고 금리 인상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죠. 인플레이션은 매년 발생됐던 거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즉 금리 인상이 여러 번 인상이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에 합쳐서 8%가 나온다고 하지만 8%로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끌족이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주택담보대출도 받고 그 다음에 신용대출도 받고 지인에게 돈도 빌려서 끌어다 쓴 사람들, 이렇게 전부 다 했을 때 영끌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주택담보대출 하나만 가지고 영끌족이다 표현을 하는 거는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상승합니다. 금리 인상이 되면 가산금리와 함께 납입해야 되는 대출 이자가 상승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출 이자에 대한 상승은 어디로 가느냐? 전월세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들은 전월세에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부담감을 전가할 것이라는 시장의 논리와 전월세 시장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매매 가격도 덩달아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겁니다. 지금도 전월세 시장이 빠르게 가속화가 되고 있고 올해 다가오는 계약갱신 청구권의 만료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는 전월세 시장의 전가로 가격 상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국 건설 현장 멈췄다, 올해도 서울 집값 오른다는 의견이 대다수가 나왔습니다. 전문가 10명 중 6명이 상승을 전망을 했고요. 2.1% 뛸 거라는 평균 수치가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국지적으로 해당하는 것 같고요. 이제는 부동산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서울의 상급지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재개발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안정책을 공급으로 전환을 시켜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는 너무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이러다 다 죽는다, 이거는 오징어 게임에서 유행하던 글을 가지고 온 것 같은데 JTBC에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원자재값 폭등에 건설 현장이 전체 멈춰섰다. 시멘트도 오르고 콘크리트,
모든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을 했죠. 이렇게 급상승을 한 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전부 다 폭등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분양가가 정말 많이 상승을 하였죠. 앞으로 다가오는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남양주 왕숙 신도시 같은 경우는 확정 분양가가 뜨긴 했지만 지금보다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중단 사태입니다. 공사가 멈췄죠. 여러 개의 시공사가 붙어서 둔촌 주공에 힘써서 매달렸습니다. 총 6,000세대이고요. 재건축이 끝나게 되면 6,000세대인 건물은 12,000세대로 따블이 되게 됩니다. 내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던 둔촌 주공의 입주가 무기한 연기가 되면서 주택의 공급 심화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6,000세대 주민들은 어디에 있느냐면 주변에 전월세로 거주하고 계실 거예요. 안타까운 뉴스고 이 사태는 결국 부동산의 핵심적인 공급 가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 당선인께서는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임기 5년 동안 총 2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대표적인 공약이라고 했었고 전국입니다. 수도권에는 130만 호를 짓는 거죠. 경기, 인천, 서울을 비롯해서 130만 호고요. 전국에 250만 호이기 때문에 지방에 120만 호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수도권에 130만, 지방에 120만, 총 합이 250만 호 주택 공급인데 둔촌주공이 멈춰버리게 되면 공급에 차질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봐야 되냐면 서울의 입주 물량을 좀 알아봐야 됩니다.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이라고 항상 강조를 해드렸고 적정 수요에 미치는지 과다 물량인지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2022년에 서울의 입주 물량입니다. 적정 수요는 47,533가구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47,533가구가 매년 적정 수요에 필요한 양입니다. 2022년 서울은 19,346가구로 적정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입주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서울의 공급량은 21,827가구로 적정 수요보다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계속 공급 가뭄 사태가 나올 수밖에 없고 입주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4년부터 부동산 사이클이 상승하기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서울의 중위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서울의 입주 물량은 12,090가구로 적정 수요에 비해 한참 미치지 못하고요. 2023년에 비하면 입주 물량이 정말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공급과 수요가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입주 물량이 적정 수요까지 미쳐야 됩니다. 3년 동안 예정된 공급 물량은 총 53,263가구로 1년에 47,533가구가 필요한 서울에 비하면 53,263가구라는 공급 물량은 턱없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매년 적정 수요에 미치지 못해서 앞으로도 공급 가뭄 사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프들은요, 예정된 분양이 얼마나 공급이 되는지 미래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을 짓는다고 해도 저기에는 반영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둔촌 주공의 중단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 타격을 줄 거라고 예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적정 수요가 공급 물량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금리가 급하게 오르는데 집값이 폭락하지 않을까요? 금리가 오르잖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팩트일까요? 금리가 오르는데 폭락을 한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였죠? 4월 14일 날 1.5%의 기준금리를 확실시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준금리를 놓고 봤었을 때 2008년 기준으로, 이때가 저축을 하던 시대였었는데 참 그립네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금리의 기준이 내리막을 달리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2020년 3월 코로나 이후에 제로금리에 가까운 수준으로 금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 돈을 풀었죠. 그리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생기면서 금리 인상 카드를 사용하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동성 자본들이 주식과 부동산 시장으로 전부 흘러갔기 때문에 주식과 부동산은 거의 폭등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냈겠죠.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유동성 자본들이 더 이상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가지 않고 은행으로 저축이 되기 때문에 유동성 자본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금리가 오르면
폭락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표는 정말 중요한 표고요. 1999년부터 2021년까지 나타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와 금리 관계입니다. 빨간색 선은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전체적으로 나타낸 선이고요. 회색 막대기를 보시면 금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2008년에 5%였던 고금리 시대에서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저금리 시대, 즉 제로금리 시대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표도 똑같이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빨간색 화살표가 있는 부분이 금리가 상승한 부분이고요. 총 2차례가 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 파란 색깔 부분이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표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군데군데별로 아파트의 가격 지수가 안정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죠. 정권별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자료는요, 아파트 포유에서 가져왔습니다. 금리 폭등기에도 집값이 상승을 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금리가 하락하는데 집값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구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9월을 보게 되면 금리가 2%나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21.7%가 상승을 보였죠. 금리가 올라가는데 집값이 올라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무현 정권 시기를 얘기를 합니다. 2006년 1월 1일 날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가 시작이 됐습니다. 세금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키자마자 집값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2017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1개월 동안 금리는 0.5%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럼 지수는 얼마가 상승을 했을까요? 10.3%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때 가격 상승은 왜일까요? 2017년 5월에 주택시장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6.19 규제 정책을 도입을 하고요. 이게 첫 번째 규제 정책이었습니다. 2017년 6.19 정책이 먹히지 않자 이어서 8.2 대책을 내놓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내놓습니다. 종부세 강화와 양도세 강화 정책으로 증세로 늘어난 세금이 매수자들에게 전가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이 상승을 했다가 한번 꺾이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정화라고 해야 될까요? 주택은 안정화에 돌입하게 되고 이 시기에도 노무현 정권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금리는 3.25%가 하락을 했고 아파트 가격 지수는 2.2%가 하락이 되었습니다. 금리가 폭락하는데 집값이 왜 하락을 했을까요? 금리가 빠른 속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금리가 폭등하면 집값이 폭락한다는 사람의 논리가 금리가 폭락하면 집값이 폭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관계를 낳을 수가 있는데 이 시기의 집값 하락은 대부분 2008년 금융위기와 2009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국제적인 변수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2008년 7월부터 9월까지 잠실, 파크리오, 리센츠, 엘스 등 총 21,000세대가 동시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공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하락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리가 3.25% 하락과 지수의 2.2%의 하락은 즉 공급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 시기에 부산은 상승을 했습니다. 표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봤는데요. 결국 부동산은 첫 번째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파트의 매매 가격 지수와 전세 가격 지수는 세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공급 상황이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은 많이 작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규제로 인해서 수요가 억눌려서 순간적으로 거래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관망을 하는 수요가 많아졌는데 그리고 거래 절벽 현상까지 이어졌습니다. 수요 억제 정책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은 풍선 효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 붙고 다른 지역에 상승을 야기하였습니다. 2017년 5월부터 폭등장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세 시장도 만만치 않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시장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